1.5배 테슬라랑 커버드콜 테슬라는 매수를 하고 계시면서 기초 자산인 테슬라는 6천만 불을 매도했어요. 네. 이 메타버스에 전기차의 수소 전지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이제 순매수로 많이 들어오고 계셔서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기술주는 어느 정도 좀 순매도를 하고 계시다. 소매 판매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막 거기다가 뭐 중국 부동산 다 도미노 연쇄 부도 나고 이러면서 리만 사태 난다 뭐 이런 네. 흉흉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식이 전부 다 빠지는 상태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뭔가 나빠지면 의외로 미국의 금리가 내리더라라는 규칙성을 찾을 수 있어요. 1번하고 3번 부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인데 분명히 주가도 빠지는데 금리도 빠지죠. 금요일날 헝다가 파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를 보시면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오히려 약간 올랐어요. 근데 아직도 그 세 개의 나라의 통화들이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다. 지난주 나스닥 100 차트예요. 어느 박스권에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 범위라고 만드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지난주에. 많이 내렸다는 얘기죠. 과매수 정도를 해소를 했다. 이제 매수해도 될 만한 구간까지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을 한 거죠. 테이블앱의 케빈강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번 한 주도 어땠는지, 지난 한 주도 어땠는지 좀 숫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흔들렸죠, 많이? 네, 많이 흔들렸죠.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 그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도 반도체 주식 계속 매수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애플 주식을 매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다양해지는 거는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6천만 불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7, 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그 와중에 새로운 테슬라를 사고 계세요. 네. 새로운 테슬라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콜옵션을 매도하는 테슬라. 그 다음에는 1.5배 테슬라. 네. 그래서 1.5배 테슬라랑 커버드콜 테슬라는 매수를 하고 계시면서 기초 자산인 테슬라는 6천만 불을 매도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손바뀜이 좀 되고 있다. 테슬라는 정말 부동의 네, 부동의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네, 해외 좋아하는 주식 해외 종목인데 주식인 것 같습니다. 요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좀 변화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참여자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네. 6천만 불 정도는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니야 1.5배로 더 많이 움직이는 거 또 아니면은 그냥 박스장이어도 이제 쿠폰 형태로 배당 형태로 매달 돈을 받을 거야 옵션 팔아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에는 더 추가로 한 1,000만 불씩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참여자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아이오닉 Q나 뭐 TMF는 원래 계속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거 플러그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전기차의 수소 전지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이제 순매수로 많이 들어오고 계셔서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국내 주식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테마랄까요? 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미국도 좀 네, 그런 미국 분위기입니까? 주식들도 그런 주식들을 찾아서 계속 이제 테마 찾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속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해 보면 2주째 반도체와 애플은 매수하고 계속 매수하시는 게 이제 네. 레버리지 롱 가는 거는 매수하고 레버리지 숏 가는 거는 매도하고 매도하고. 예, 그러니까 완전 롱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테슬라 주식의 보유도 좀 다양한 다양하게 방식으로.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계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주는 어느 정도 좀 순매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메타버스, 수소 전지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테마주도 다 테마주로 네. 여러 가지를 사고 계시니까 개별 종목들은 이제 다 연구하셔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그리고 좀 이제 볼까요? 네, 전체 주식 시장을 한번 보면은 딱 그냥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면 소매 판매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막 거기다가 GDP 5% 이상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미국은 계속 좋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컨트리 가드 나오면서 뭐 중국 부동산 다 도미노 이제 뭐 연쇄 부도 나고 이러면서 리만 사태 난다 뭐 이런 약간의 좀 안 좋은 흉흉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식이 전부 다 빠지는 상태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주는 그러면 뭘 볼래? 라고 얘기하면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결국 뭐 엔비디아 보고 AI 어떻게 될 건지를 보겠다. 그래서 너무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느낌? 그다음에 너무 하나는 나쁘다고 보는 느낌으로 좀 치우치는 느낌이 들어요. 중국은 무조건 나쁘다. 그다음에 AI는 무조건 좋다. 너무 양극화돼 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또 이제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추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쭉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화요일 날 소매 판매가 아주 잘 나왔어요. 소매 판매도 0.7 MOM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GDP 나우 같은 것들 계속 리얼로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에서는 미국이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거다 뭐 이런 뉴스들까지 나와버리니까 뭐 솔직히 미국 5% 경제 성장률이면 지금 4% 금리도 별로 높아보이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부분들은 오히려 올라갔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금리가 그날 빠졌어요. 네. 이때부터 이제 중국 지표들이 너무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슈들이 계속 생기면서 무슨 이제 다른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수요일 날 컨트리 가드 나오고 금요일 날 헝다 부도 나고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한 거죠. 예, 파산 신청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파산 신청과 중국 이틀을 비교를 딱 해보면 중국이 뭔가 나빠지면 의외로 미국의 금리가 내리더라라는 규칙성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1번하고 3번 부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인데 분명히 주가도 빠지는데 금리도 빠지죠. 이틀이다. 근데 이때의 드라이버는 뭐였냐면 중국인 거죠. 중국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컨트리 가든 얘기 나오니까 금리가 오히려 빠지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결국 헝다가 파산 신청해버리니까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중국을 쳐다봐야 되나? 다 이제 뭐 미워하고 있지만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다시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네.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그때 스페이스X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을 버리나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헝다 사태랑 같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헝다가 빼돌린 돈이 걸려서 뭐 비트코인으로 뭐 다시 바뀌나 비트코인 팔고 이제 달러로 바꿔서 다시 이제 빚 갚아야 되니까 뭔가 이제 저런 느낌상으로 뇌피셜로 보면은 중국에서 돈이 굉장히 밖으로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랬는데 그걸로 뭘로 나왔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환율이나 이런 거는 너무 관리를 잘하니까 타이트하게 하니까 코인으로 나갔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팔아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루머들까지 막 돌면서 10%가 갑자기 빠지니까 네. 그걸 갖다가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이랑 연결시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날짜에 보시면 펀더멘탈하게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아직 펀더멘탈로 같이 움직이기에는 좀 금이나 뭐 달러랑 같이 움직이기에는 아직 그 힘이 없죠. 힘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뢰도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수급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머스크의 매각. 매각 네. 또 뭐 그런 루머들 이런 것들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팔았으니까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수급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뉴스들에 계속 갖다 붙이는 비트코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는 줄줄줄 내리면서 대부분의 지수는 2% 이상 내렸고 특히 러셀이 많이 내려서 3.4%가 내렸다. 근데 그 과정을 쭉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문제가 생겨서 내린 거가 맞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기가 좋게 발표가 됐고 성장률도 좋게 발표가 됐는데 라는 게 이제 요약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네, 외환. 외환 시장으로 와서 보시면은 네. 파운드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리고 그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빠지고 그러니까 네. 커런시 통화별로 이제 차별화가 또 여기도 되고 있는 거죠. 어느 통화는 오르고 어느 통화는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CPI 잘 나오고 높게 나오고 임금 상승 나오고 이러니까 금리 인상 또 할 것 같아가 되니까 이제 파운드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랑 연결돼서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근데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중국이 나쁘니까 이제 원자재들 가격이 주 초반에 쭉 빠졌어요. 이제 야 중국 침체래 그러면 뭐 유가도 빠지고 가스도 빠지고 뭐 다 빠지는 거죠. 밀도 빠지고 수요가 안 좋을 거다. 수요가 안 좋을 네. 거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가장 연동이 되는 호주 달러는 내려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쭉 내려갔다가 이제 주 말 쪽으로 가면서는 오히려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커머디티 가격들,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에 반해서 또 이제 나머지 통화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어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식도 반등을 했지만 네. 의외로 밑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서 그냥 이제 뭐 주중에 숏 쳤던 분들이 커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 주에 나오는 거에 대한 이제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약간의 기대가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금요일 날 헝다가 파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를 보시면은 안 움직였어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헝다 뉴스 나왔어. 그럼 이제 중국 큰일 났네. 그러면 위안화 팔아야겠네라고 생각했다면 위안화가 약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올랐어요. 네. 그 전일 대비라고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주 초반에 경제 데이터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진짜 나쁜가 봐 그러면서 이제 그 황토색, 노란색 말고 그 색깔이 이제 위안화인데 계속 내려가다가 오히려 목요일서부터 다시 반등해서 약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은 원화, 엔화, 위안화 세 개가
비슷해요. 결국은 계속 우리나라 원달러도 뭐 1,350원, 1,400원 얘기 계속 또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자꾸 이제 우리가 수출을 못해서 뭐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이제 차트 움직인 거나 과거의 이제 경험을 보면 결국은 위안화와 엔화를 따라서 많이 움직인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꼭 특히나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위안화에 더욱 더 좀 동조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약간 더 네.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았죠. 그러니까 중국 수출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그냥 원달러도 그냥 결정되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고. 대미 네. 수출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데 아직도 이제 많으니까. 예. 그다음에 일본이랑은 소재 수입 수출 이런 게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뭐 한중일 회담했지만 그 세 나라가 어쨌든 뭔가 먹이사슬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세 개의 나라의 통화들이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장기 채권 네. 금리 이것 때문에 장기 상당히 채권 네. 금리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맨 밑에 게 장기 채권 네. 금리인데 보시면은 오히려 그 장기 단기가 둘이 반대로 움직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번 목요일 날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왔어요. 너무 좋게 나왔으니 경기는 또 너무 좋은 거잖아요. 미국은 소매 판매까지 좋게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왔고 제조업도 너무 좋게 나왔는데 딱 가서 보시면은 단기 금리는 오히려 내렸어요. 네. 장기 금리는 오르고. 그러면은 단기 금리 왜 내렸어? 라는 게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금리를 내리려면 뭐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지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날 발표된 실업급여 청구자 건수도 오히려 줄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고용도 쪽으로 나온 탄탄하고 거죠. 성장도 좋고 네. 뭐 미국은 다 좋아요. 그냥 막 지표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상태가 이제 단기 2년짜리 내려가는 상태가 됐고 그에 반해서 10년짜리는 올라가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더 큰 것 같아요.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이 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가 좀 낮아지니까 지금 저번에 이제 그 페드와치 보시면서 보면은 일드 커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5.5인데 밑에는 아직 지금 4.2예요. 그러면은 10년짜리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성장률 5라고 얘기하는데 4.2에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근데 5%일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5.5하고 4.2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장기 쪽은 조금씩 올라오고 단기 쪽은 지금 5.5인데 5% 성장률 나오니까 단기 쪽은 오히려 한 1년짜리까지는 안 움직였죠, 하나도. 보시면은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인데, 지난주와 지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은 거의 하나도 안 변했고, 뒤쪽 부분 보시면은 다 올랐죠. 네. 30년, 20년, 10년, 7년 다 올랐어요, 위로. 그러니까 앞에 부분 가만히 있고 뒤쪽은 계속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장기적인 뷰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는 표현보다는 성장이 계속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페드와치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계속 이제 하이어 포 롱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릴 때 스테이 포 롱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지는 않아도 내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잘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거나 왜냐하면 급하게 내리면 뭔가 침체가 왔으니까 급하게 내리면서 뭔가 수습하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으니까 내가 그거에 맞춰서 조금 내릴게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시장도 나쁘지 않고 채권 시장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금 비중을 계속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너무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이 내리고 주식이 내릴 때 채권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막 같이 댕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산 배분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내리고 같이 오르는데 뭘 자산 배분이에요. 원래는 하나 오를 때 하나 내려서 걔네 둘이 좀 섞여서 내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유지해 줄 거야. 그래야 6대4, 7대3 네, 의미가 그런 있는 거였는데 건데. 다 같이 댕기는데 빠지는 정도가 좀 다른 거지. 그러면은 약간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드와치로 가서 보시면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차이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5.5%인 현재 이제 그 금리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밑에 것들 내년도 5월 달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3월에 25bp가 딱 내려왔었거든요. 네. 5.5에서 5.25로. 근데 이번 주 가서 보시면은 5.5로 그대로 3월까지 있고 5월 달에 내려와요.
그러면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3월에 할래, 5월에 할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도. 자기들도 헷갈리죠. 그러면서 오히려 5월 달 같은 경우는 5.5로 확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5.5로 이제 5월 달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금리 인하 이제 6월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올리지는 않더라도 올리는 올해. 거는 그냥 올해 네. 계속 지속할 수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쪽들도 이제 12월 달, 11월 달 이쪽들도 위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25bp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확률들이. 그러니까 딜레이가 금리 되는 인하가 거군요. 딜레이가 인하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뒤에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제 시작을 했으면 25 매번 FOMC가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은 두 개씩 묶여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요. 내릴 수 있네, 안 내릴 수 있네. 그러면서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 기대치들이 여기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는 5.5에서 이제 긴 거랑 짧은 거의 차이가 이제 5.5에서 4.5로 이제 딱 100pp 차이, 전주에는 한 125pp 차이였는데 그래서 조금씩 그 차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줄이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건 사실 어쨌든 신호적으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네. 때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계속 침체 또 그렇게 얘기하고 보면.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일 때 침체인 차트는 별로 없잖아요. 네. 침체였다가 그게 반등해서 올라올 때 침체 색깔이 쫙 찍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됐죠. 되고 있잖아요. 희석이 됐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워낙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 희석이 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이제 침체 없이 이거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어에 대한 물음표는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체를 계속 얘기하는 연착륙의 침체. 그러니까 확 내려가는 거 말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네. 금리도 너무 확 내리는 상태가 아니고 천천히 내려오고 그다음에 침체도 그냥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로테이션 하면서 침체가 이미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지나봐서 또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미 뭐 지금이 침체였어. 그다음에 섹터별 산업별로 침체였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이미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서 고용이 어떻게 바뀌는 형태가 되고 나서 또 해석을 하겠죠. 그 해석은 그래서 뒤에 문제고 지금 저희는 오늘 샀다 팔았다 해야 되잖아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짜리 3개월 하고의 금리차, 10년하고 2년짜리 금리차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10년하고 3개월짜리 금리차가 녹색이에요. 근데 녹색을 보시면은 이미 이제 3월 달에 쭉 내려왔던 부분에서 다시 조금씩 이제 위로 올라가서 고점들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네, 그 형광색, 녹색. 네. 그리고 그 위에 선이 이제 10년하고 2년인데 보시면은 10년하고 2년은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잖아요. 아. 그 줄어든 게 팍 올라간 부분. 그 부분이 SBB 사태 때예요. 네. 근데 딱 보시면서 느끼면 SBB 사태가 났는데 왜 10년하고 3개월짜리는 오히려 더 벌어졌었네? 라고 생각이 딱 들죠. 두 개가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금리차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랑 조금씩 좀 다르다는 거죠. 이때도 돈 왕창 풀었으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이때 안 줄어들고 오히려 벌어지는 상태가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있었던 거죠. 이건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돈이 없는 거죠. 아, 돈이 없으니까 단기 금리가 막 오르는 거죠, 그냥. 네, 시장에서 돈이. 그러니까 결국 돈을 확 풀었죠. 결국 풀었죠. 네, 결국 푼 상태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좀 볼게요. 일드 커브 스프레드 봤고요. 옵션 미결제 좀. 네, 볼까요? 옵션 미결제 네. 쪽 보시면은 이번 주 만기로 보면은 이번 주도 엔비디아랑 잭슨홀에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S&P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만기 옵션들의 미결제 약정들을 가지고 제가 그냥 추정해 보는 건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쪽 오른쪽 게 이번 주 만기. 그 다음에 왼쪽 게 9월 달 만기예요. 보통 9월 달 만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9월 15일이 다음 달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뭐 쿼드러플 위칭 다 이날이에요. 9월 15일이에요. 여러 가지. 매주 이제는 매일 만기가 있기 때문에 뭐 만기를 어떻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옵션 만기도 너무 많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9월 달 만기는 선물 만기, 옵션 만기 또 뭐 이제 여러 종류의 옵션들이 다 만기가 되는 네. 날이어서 9월 15일은 주의해서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잭슨홀이나 이런 게 이제 8월 말에 있으니까 8월 말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9월 달에 가서 확
9월, 10월 만기일 때 위로 아래로 확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따라갔던 경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9월 달은 조심해서 좀 봐야 되는 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8월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8월 25일 만기 거, 이번 주 금요일 거 만기 걸 보시면은 4,300, 4,150 행사 가격 풋옵션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4,600 콜옵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4,600인데 저런 보통 4,600까지 먼 거는 지금 4,384니까 거기서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이 적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4,600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드 콜처럼 콜옵션을 팔아서 그냥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자로 받으려고, 이자처럼 받으려고, 수익으로 챙기려고 하는 분들이 매도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4,300하고 4,150은 의외로 4,300 같은 경우는 매도하고 4,150을 매수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4,300 이하로 빠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빠지긴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4,300은 사는 거죠. 그래 놓고 그거 산 프리미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4,150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돈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4,000은 비쌀 테니까 비싼 거 팔았으니까 싼 거를 많이 더 팔아서 그래서 더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그런 형태의 그림으로 더 매도를 더 많이 했다, 매수를 많이 했다, 이런 형태로 제가 그냥 개스해서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9월 15일 만기 거예요. 9월 15일 만기는 4,000 행사 가격이 오히려 줄어들고 4,200 행사 가격은 올라가요. 미결제 약정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4,000까지는 안 갈 것 같아. 그거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4,200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S&P만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나스닥도 그랬어요. 나스닥도 13,000짜리는 줄어들고 14,500짜리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빠지긴 빠지더라도 급락은 아닐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럼 같아요. S&P 500은 4,000까지는 안 갈 것 같아.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000까지는 안 갈 것 안 갈 같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은 걸 계속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봤자 종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행사 가능한 가격으로 해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때 4,200으로 옮겼고 네. 그 다음에 14,500으로 옮겼죠. 근데 14,500은 너무 가깝잖아요. 지금 14,700인데 그렇죠. 200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내일도 갈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원 시그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움직일 확률이 한 68% 정도 안으로까지 들어온 상태로 이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매수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텀 스트럭처 기간 구조에서도 보시면은 의외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월물하고 내년 3월물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연말에 대한 해지 수요가 이번 주에는 증가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인 전략 단계로 가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지금 이 테크니컬리 지금까지는 펀더멘탈을 쭉 봤을 때 미국은 좋다, 네. 중국은 나쁘다 이렇게 그냥 결론지어서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계속 이제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을 포커스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 나스닥 100 차트예요. 선물 차트, 지수 차트예요. 근데 보시면은 월요일 날 올라갔다가 빵빵빵 내려갔다 금요일 날 밑에서 출발했다가 위로 좀 반등하면서 끝난 상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이 자료에서 만들 때는 어느 박스권에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 범위라고 만드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지난주에 많이 내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매번 그려놨던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피보나치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121선하고 15일선하고. 근데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15일선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멀어져서 약간은 과매도 수준까지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1선에서는 너무 이제 가까워졌어요. 121선 기준으로 너무 과매수 구간이었다. 그리고 MACD도 과매수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과매수 정도를 해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뭐 조금 내려갔다가 반등을 해도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을 빼고 보면은 반등을 해도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큰 이슈가 없는 이제 매수해도 될 만한 구간까지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해도 납득이 되는 납득이 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 레벨이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초 1월 달하고 3월 달 SB 사태 있을 때 저점 찍었던 두 개 연결한 이제 지지선을 쭉 거보면 지금 비슷한 이번 주에 만나는 선에 부닥치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에 걸리는 이제 38% 레벨에 14,349인데 그 레벨의 근처가 이제 다가워졌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좀 빠지면 저기를 터치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도 빠지면은 한 번 정도는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현금 비중을 높였던 분들이라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나와주시죠. 내일은 대표님. 아까 네. 계속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하고 중국이 과연 저렇게 완전히 양극화될 미국은 계속 좋고 그다음에 중국은 계속 나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단 뭐 경제 지표만 가지고만 본다면 보면은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냥 중국 매도, 미국 매수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 방향대로 가면 안 됐었거든요. 제 경험상. 근데 지금 너무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그러면 중국을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늘려야 되나? 오히려. 예. 역발상으로. 그런 네. 역발상으로.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뭐 드라이브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역발상에 대한 얘기 또 흥미롭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주간의 미국 시장 흐름 여러 가지로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테이블앱의 케빈 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